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드디어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52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해갈까진 아니지만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조승현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30분쯤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 강릉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에 빗줄기가 굵어지면서요. 기상청은 오늘 새벽 강릉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호우주의보는 오전 9시에 해제됐는데 이후로도 비는 약해졌다 다시 강해지길 반복하면서 계속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은 약 110mm입니다. 지난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30mm 정도 비가 내린 뒤에 강릉에서 강수량이 기록된 날은 7일 있었습니다. 모두 5mm가 채 안 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비다운 비가 제대로 내린 셈입니다. 네, 강릉 시민들의 주 상수원이죠.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후 4시 기준 저수율이 13.9%였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던 저수율이 참으로 오랜만에 올랐는데요. 제가 낮 동안에 이 저수지 일대를 조금 돌아보고 왔습니다. 준비한 리포트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잔잔한 저수지 물낯을 굵은 빗방울이 두들깁니다. 수위가 내려가 풀이 자라던 저수지 바닥은 흠뻑 젖었습니다. 오봉 저수지 유역인 강릉 왕산면 일대에 8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물그릇에 165만 톤뿐이던 물은 하룻밤 사이 30만 톤 이상 늘었습니다. 줄곧 떨어지기만 했던 저수율도 52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 두 곳에 모처럼 급류가 흐릅니다. 많은 강릉 시민들이 저수지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차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차오르는 물을 마치 기념하듯 사진으로 남깁니다. 여기에 있는 물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제 감정까지 메말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차 있으니까 되게 벅찹니다. 저수지 아래로도 내려가 봤습니다. 강릉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입니다. 오봉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이곳으로 흐릅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었던 하천 바닥이 물속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벌건 하천물이 세차게 흐르고 볼을 넘어가며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하천이 얼마나 불었는지 구경 나온 시민은 해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시원하게 이 상태로 재해 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한 2, 3일만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으로 헬기로 정수장과 저수지에 물 옮기던 작업은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강릉시는 자체 물탱크에 물 다 쓸 때까지 제한한다던 아파트 단지 상수도 공급을 오늘부터 오전과 오후 3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앞에 시민분 말씀대로 비가 좀 더 오면 좋을 텐데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긴 한데 해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내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는 17일에도 강릉을 비롯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가뭄이 워낙 극심한 탓에 해갈까진 아직 멀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이하면 이 기상학적으로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이 387.7mm로 평년의 44%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내린 것만큼 큰 비가 몇 번 더 내려야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의 비 소식에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또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제도와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고 말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 재판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의 날을 맞이해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법원장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9시 30분쯤 끝났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법원장 회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 등 법관 인사에 대해 이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이라면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당 추천 인사를 법관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법원장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제 처음 공식화된 사법부 입장은 여당 중심의 사법개혁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법원장들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은 즉각 자업자득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말살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눴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비판하면서 법원장들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까지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사법부 말살 시도이자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명명하면서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 논의기구에 판사 출신 의원이 없는 만큼 법원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법개혁을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처럼 처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내란 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법원장들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대법관 증원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대법관은 14명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30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사법개혁 특위는 26명, 그러니까 지금보다 12명을 늘리는 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이 사법 신뢰를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이 부족해 3심제라는 국민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져 오히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네, 1, 2심 판사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건데요. 어제 법원장 회의에서는 대법관 4명 정도 증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놓고서도 지금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너무 더디다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네, 국회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특정 사건을 심판할 별관을 별도로 임명하면 재판의 독립성에 대해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참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네, 또 법관 평가를 두고서도 지금 평행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위원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인사 개입을 통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여당과 사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 신문 제도와 하급신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양측 모두 기본권에 도움이 된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대법관 증언과 내란특별재판부, 법관평가 제도 등 핵심 사안에서 정부 여당과 사법부의 이해 차이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풀려나서 어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은 한 방에 수십 명씩 감금됐던 당시에 열악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현지 배터리 공장은 물론 다른 한미 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일주일 만에 풀려나 돌아온 우리 노동자들은 체포에서 구금까지 모든 순간이 끔찍했다고 호소합니다. 뭐 헬기까지 떠가지고 전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사실은 다른 죄수들도 60명이 있다가 여러 군데를 계속 조사를 받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음식이나 물도 냄새가 났고 변기 옆에서 먹고 잘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다는 겁니다. 수갑과 쇠사슬에 묶이며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란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뭔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냥 공장 하나를 다 털어간 거니까. 일부 노동자들은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걸 강조했고 당황했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이동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습니다. 한미 간 새 비자 시스템을 위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때까지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 겪고 나서는 다음에도 다 같이 나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JTBC 전다빈입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을 놓고 한미 주무 장관들은 뉴욕에서 만나 후속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체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한 어제 인천공항. 입국장에선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에 합성 사진을 내걸고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장면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It was a giant banner, almost twice as high, tall as I am. It's one of the myriad strands of emotion of how people are feeling being treated by an ally, the United States.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한국인들이 동맹국에 당한 굴욕과 배신감에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현실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더 많은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기술자에서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이 듣기 불편하겠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이런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 후속 논의도 남아있는 상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주도권을 놓고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앞서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고율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특검법 여야 합의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갈등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기일전해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충원도 최소화하기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정청래 대표는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타협도 협치도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합의한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사과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마감 시한에 쫓겨 성과에 급급했다며 원내대표를 저격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어서 특검 소식입니다. 법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 계속 응하지 않자 특검이 법원의 힘을 빌린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던 자신을 강제 조사하는 건 특검의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고 증인 소환장도 발송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거로 안다며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특검을 저격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한 겁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계엄에 반대한 건 분명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힘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주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인천 대청도 소재의 해병 부대에서 오늘 아침 해병 한 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숨진 해병은 해상 탐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이마 부위에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는 실탄으로 확인됐다면서 군과 경찰이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늘 오후 우리 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면서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추도식이 그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보수 농객인 찰리 커크를 살해한 22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대학 캠퍼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유타주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보수 농객 32살 찰리 커크가 총탄에 맞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 남성이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내려오더니 유유히 범행 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인 현지 시간 12일, 연방수사국은 총격 사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타주에 사는 22살 백인 타일러 로빈슨입니다. 공개 수배된 아들의 사진을 본 아버지가 자수를 권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로빈슨의 정치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They talked about why they didn't like him and the viewpoints that he had. The family member also stated Kirk was full of hate and spreading hate.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서 사형을 언급했습니다. I hope he's going to be found guilty, I would imagine, and I hope he gets the death penalty. 다음 주 열리는 찰리 커크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 역시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AI를 둘러싼 전 세계 경쟁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물론 인재 확보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주원 씨는 응용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페이스북의 메타에서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학부 졸업 뒤 유학길에 올랐다가 복귀 대신 그대로 눌러앉은 겁니다. 메타는 4억이 넘는 연봉에 영주권 비자까지 지원했습니다. 국가 이익이 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영주권하고 이제 받았고요. AI를 이용해 신약 개발을 하는 지선구 씨도 박사학위를 딴 뒤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브릿지 바이오 역시 지 씨에게 영주권 비자와 함께 중간 관리자 자리를 제안했고 2년 뒤인 지금은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미국행을 택한 건 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한국엔 없는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제약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런 큰 회사는 좀 없었어요. 제가 창업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선택이 없었다. 중국 역시 200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 해외에 흩어진 자국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과학자인 원사에 뽑히면 최고의 연봉과 명예는 물론 직접 첨단 IT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결정권까지 줍니다. 올해는 AI가 중점 분야로 지정되면서 후보 600여 명의 AI 인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중국인들 중에서 되게 논문 잘 내고 하는 애들은 다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과학자 1000명을 어떻게 엄선하는 뭐 그런 걸 해갖고 코닥 뭐 1, 2년 하고 이제 막 그런 애들을 막 그냥 엄청나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환경도 중국처럼 자국 인재를 파격적으로 우대하는 정책도 부족합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 우수인재용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5,847명에 달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11명을 넘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공계로 진출을 해서 어떻게 돈도 잘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 사회적인 시그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자원이 있으면 특히 더더욱 창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터져서 나쁠 게 뭐가 있나. 정부는 5년 안에 한국을 AI 인재 순유입국으로 바꾼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 기술 환경에서 당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배경에는 우리의 교육 현실도 큰 몫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대만 가고 싶어 하는 기이한 상황 속에 그나마 남은 10대 개발자들은 독학으로 AI를 배우는 실정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코딩 학원. 그런데 이제 초중학생이 한 반에 모여 AI 툴로 두더지 잡기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두더지 소리가 난다. 자, 그럼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변경해 볼까요? 코딩 AI 툴에 명령어를 넣으면 10분 만에 게임이 완성되고 순식간에 변형도 가능합니다. 이제 코딩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온 상태인 거죠. 인문학, 예술하는 친구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배움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의대 등 특정 학과가 이공계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어서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자신의 앱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그게 딱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예요. 한국 대학을 준비한 애들 그걸 못해요. 한국은 인정 못 받아요. 결국 10대 개발자들은 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오인준 학생은 혼자 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 AI 도우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학습한 AI가 음성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밝은 오렌지 색상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신발 옆면에는 검은색의 로고가 컴퓨터로 뭔가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AI를 배운 곳은 다름 아닌 블로그나 유튜브 강의였습니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초중학교에선 올해 처음으로 AI 관련 단원이 막 생겨난 수준입니다. AI 교육에 더 적극적인 건 오히려 기업들입니다. 오인준 학생 역시 서울대와 기업이 함께 주최한 AI 청소년 캠프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창의력이나 협업 역량 같은 것들은 어려서부터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샘 알트만도 10대 때 이미 창업을 했고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 인재 양성 몫으로 1,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대부분 대학 이후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딥시크로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중국의 경우 북경대 등 6개 대학들이 천재 공장으로 불리는 소년반에서 매년 10대 영재 1,200명을 뽑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학년당 최소 8시간 AI 교양 교육을 실시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전설 최동원의 14주기를 맞아서 롯데 선수들이 오늘 최동원 동상에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 5위에 도전하는 롯데에게는 1984년 우승 당시 전설 최동원이 보여주었던 불굴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오늘 3위 SSG와 맞붙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영원한 거인 전설 최동원의 14주기를 맞은 롯데. 고인이 현역 시절 달았던 11번이 사직구장에 크게 걸렸습니다. 선수들은 묵념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시구와 시타는 최동원의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후배 선수들이 맡았습니다. 1984년 코리안 시리즈에서 홀로 4승을 거두며 팀을 우승시킨 무쇠팔 최동원. 지금의 롯데에겐 불굴의 최동원 정신이 절실합니다. 롯데는 최근 한화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실책 5개를 쏟아내며 무너졌다가 이튿날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아웃카운트 3개를 한꺼번에 잡아내는 3중살 플레이로 기세를 살리며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삼성과는 불과 한 게임 차이. 3위 SSG부터 4위 KT와 5위 삼성, 6위 롯데까지 4팀은 불과 4게임 차의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도 순위가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 이렇게 가을 야구 티켓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롯데는 벨라스케즈를 선발로 내세웠고 SSG는 김광현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1회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SSG 타선의 안타를 연이어 허용하며 2점을 먼저 내줬고 최지훈에게 홈런까지 맞으며 석점을 더 내줬습니다. 결국 1회에만 5실점을 한 벨라스케즈는 1이닝도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롯데는 곧바로 1회 말 레이에스의 빗맞은 타구가 빠지면서 2루에 나가 있던 윤동희가 홈을 밟아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2회에도 전민재가 김광현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홈런을 만드는 등 석점을 더 보탰고 3회에는 기어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강릉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강릉에 이제 심각한 가뭄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더 잦을 수 있는데 어떤 대비책이 좀 있을까요? 네, 강릉은 이제 기울기 때문에 그 오봉저수지 하나로 식수를 공급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이제 지하 저류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강릉 바로 위에 도암댐이라고
이제 발전을 위해서 수력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댐인데 네. 그게 수질이 나빠서 2001년부터 가동을 못했던 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암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깨끗한 물로 바꿔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이 발전도 하고 이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절반만 추진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14곳 중에 10곳을 직접 가봤거든요. 네. 4곳은 이미 이제 전임 정부 때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필요성도 없어서 아예 포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직접 가서 봤더니요. 댐 안에 댐을 짓는 것도 있고요. 그 댐 아래쪽에 양수발전댐이 있어서 그 양수발전댐에 홍수 조절 기능만 조금만 추가해주면 안 지어도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위에도 댐이 있고 아래도 댐이 있고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것도 꽤 있던데요. 그런 것은 이제 적절한 규모로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지하 저류댐의 경우에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이나 이제 경북 동해안 등에는 더 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하 저류댐은 이제 겉으로는 건천 같아 보이지만 지하에 일정하게 이제 일종의 칸막이를 하면 얼마든지 물을 가두어서 깨끗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지하 저류댐 등등을 통해서 비상시에도 좀 쓰고 평소에도 좀 쓸 수 있으면 가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동안 그리고 산업과 짝지어졌던 에너지가 32년 만에 분리가 돼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에너지를 붙였다가 다시 떼고 2023년에 다시 합친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기후와 에너지를 떼어냈는데 우리도 이런 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산업과 기후를 이제 한 짝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한 짝으로 한 데가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졌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소위 이제 석탄이나 LNG 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와 에너지를 붙여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당하고 3인당이 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까지 붙였다가 그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최근에 이제 보수당 정부가 그걸 좀 일부 떼어내는데요. 네. 이미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을 넘어선 국가이고 우리는 아직 10%여서 이 기후와 에너지를 한 짝으로 해서 특히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게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 산업을 키우고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세우면 전력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원전 정책을 이제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맡기게 되면 전력 공급 능력이 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전을 새로 짓는 것은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장 기후위기는 코앞에 닥쳐 있고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뭐 더 길게 15년 후 얘기를 위해서 지금 당장 원전을 하자는 얘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은 아니지만 뭐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11차 전기본에 원전을 2개 추가로 짓겠다고 현행 이제 제도에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원전을 도심 지역에서는 짓겠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텐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서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 이후에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1차적으로 산업부 사안이긴 하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50년간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아직 주무부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실제로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는 좀 깊이 들여다보고 혹시 이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너무 과도한 이 협상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